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번째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얕은 지식 1권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정치랑 경제 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즉,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즉 독재주의는 정치 체제에서 대립되는 개념이고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에서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는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즉 이는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는 생산수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고루 평등한 사회가 되었는데요. 고대의 생산수단은 토지와 영토였고, 이를 왕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대는 공장과 자본이 생산수단이 되었고 부르주아가 독점을 하게 되었는데요. 즉, 근대는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공급 과잉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요.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혹은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시장 개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제1차 세계대전은 표면적인 원인은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 사건이지만 사실은 식민지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삼국 동맹국과 그리고 삼국 협상은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삼국 협상의 승리로 인해서 삼국 동맹은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보았으나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를 해결하고자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의 폐지를 하고요. 독일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합니다. 물론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요. 이렇게 히틀러는 많은 독일인들을 선동하였고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합니다. 독일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영토가 작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죠. 유대인 학살로 모인 자금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 뜻을 함께한 일본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식민지 지배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렇듯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 식민지를 얻으려는 국가와 식민지를 지키려는 국가 간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일본과 독일은 패배를 하게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90년대 초의 소련 붕괴로 인해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 파트 부분에 대해서 총 경제를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초기 자본주의,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4가지 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초기 자본주의입니다. 근대 시기에 초기 자본주의였고요. 이거는 시장의 자유만이 존재하는 경제 체제로 세금과 복지가 존재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라고 말을 했었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 거예요.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ABC가 있어요. 그들은 각각 아메리카노를 5,000원에 팔고 있었죠. 1,000원은 원두 가격, 1,000원은 매장 임대료, 1,000원은 매장 유지비, 1,000원은 아르바이트생 임금, 그리고 1,000원은 자신의 순수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가 필요해 보이죠. ABC가 똑같이 커피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순수익을 조금 낮춰서 아메리카노를 4,000원에 팝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국가 개입 없이 본인의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자유로운 시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C가 아메리카노를 4,000원에 팔고 있는데 A가 갑자기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서 아메리카노를 판매하는 거죠. C는 더 이상 낮출 게 없는데 A는 알고 봤더니 가게 매장 자체가 자신의 가게였기 때문에 임대료를 따로 내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싸게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C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대폭 삭감하게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소비력을 잃게 되는 거고 노동자는 자본가들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A와 C 사이에는 자본력의 차이가 있어요. 즉 이로 C는 커피숍 사장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C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경제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어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기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후기 자본주의는 즉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등장한 이제 자본주의 모습인데요. 시장의 자유를 조금 축소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C는 여전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커피가 잘 팔리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다짐할 그 타이밍에 근처에 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점심 식사 이후에 분명히 커피를 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C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매장의 활기를 찾게 됩니다. A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죠. 이렇듯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이 징수한 세금으로 정부의 재정을 늘리고 늘어난 자금을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재사용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보인다라는 건데요. 부가 재분배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정부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기 자본주의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에도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즉 경제 침체랑 장기 불황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다시 커피숍 이야기로 돌아와서 C는 커피숍을 이제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거나 남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줄이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C가 살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몇 가지 규제가 존재했어요. 바로 최저임금 제도였죠. 즉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즉 임금을 삭감하는 거에 있어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을 해고하면 다 같이 퇴사를 하겠다라고 C에게 협박을 했고요. C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유지하면서 커피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서 불안과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문제를 야기시켰다라는 점에서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1970년대 장기 불황의 원인을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바라보고 다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모습인데요. C는 예전처럼 정직원 채용을 하지 않고도 변화무쌍한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어요. 커피가 잘 팔리지 않으면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잘 팔리면 다시 채용을 하여서 확장하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A가 커피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또다시 경쟁력을 잃고 만 것이에요. 그러던 날 A가 C에게 찾아와서 가게를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C는 A의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가게를 넘기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A는 그 지역의 커피숍을 확장하고 독점적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C는 A의 커피숍에서 근무를 하면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 A는 자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황이든 호황이든 자신의 순수익을 어느 정도만 지킬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노동자, 즉 C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희생되는 사람들은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만 희생되는 억울한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경제 체제가 있었어요.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자, 공산주의는 A라는 커피숍이 자신의 가게였다라는 점에서 생산수단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C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인 거죠. 즉 A와 C는 똑같이 일을 했어도 A와 C의 하루의 임금 차이는 달랐고요.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라는 점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소득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처럼 되기 위해서도 C도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생산수단을 획득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C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동안 A는 그 이상의 소득을 모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 생산 수단을 특정 계급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더 이상의 권력 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지배 관계도 사라져서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탄생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칼 마르크스의 생각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는 사회, 그러나 이러한 공산주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근본 원인으로 두고 있고요. 사람들은 평등한 것을 원하면서도 계급사회, 즉 서열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이고 불가능한 전체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 자체는 보이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즉 우리의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건데, 관념으로 존재하는 국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바라보는 건데요. 또 다른 실패 원인으로는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폐쇄적인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무엇일까요? 공산주의는 노동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공산주의라면, 사회주의는 노동자는 실제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트 계급이나 부르주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두고 공산주의랑 사회주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왜 공존할 수 없을까요? 일단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나라들과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나라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즉 자본주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과잉이 문제가 돼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확대가 중요해요. 공산주의 국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 축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즉 이는 꼭 공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 존재 자체가 자본주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체제가 대립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논쟁의 중심은 후기 자본주의냐 신자유주의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복지를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이 후기 자본주의의 모습이라면 세금 인하를 통해 성장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모습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국가가 우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우선 선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복지는 우리 국가가 성장하고 난 후에 시행되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문제로는 당장의 사회적인 약자들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과 빈부격차가 심하게 대두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후기 자본주의는 사회 약자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유한 소수만을 위한 성장보다는 사회 전체의 고른 분배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라든지 자본 이탈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무인도 섬에 ABC가 있었어요. A는 덩치가 크고 체격이 좋고요. B는 표준화된 키로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C는 지금 굉장히 마르고 당장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무인도 끝에 사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탱탱한 사과고 하나는 그냥 적당히 먹을 만한 사과, 그리고 하나는 말라 비틀어진 사과였어요. A는 가장 좋은 사과, B는 중간의 사과, C는 말라 비틀어진 사과를 획득하게 되었어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A가 먹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A가 C에게 양보하는 게 맞는 걸까요? B가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A가 획득한 사과여도 우리 모두 똑같이 나눠서 먹어야 된다 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를 즉 공산주의 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A가 사과는 내가 혼자서 해낸 일이기 때문에 난 혼자 먹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사고입니다. 반면에 C가 자기가 먹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즉 너희들은 지금 뭐 체지방도 있고 지금 이걸 먹지 않아도 며칠 살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걸 당장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얻은 사과는 즉 내가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즉 후기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LBC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을 당시에 X가 등장을 해서 이 무인도는 내 섬이야. 너희는 내 섬을
침입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노예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래서 ABC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안은 A가 모든 사과를 먹어서 X랑 싸우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C가 죽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사과를 먹지 못하면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방안은 공평하게 우리가 나눠 먹자. 그러면 C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X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방안 1은 즉 사회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C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 방안은 C의 생명을 위해서 사회 전체의 성장을 포기하는 방법이에요. 즉 신자유주의는 성장 중심이고요. 후기 자본주의는 붕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인 정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이 바로 정치적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을 우리는 정치적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에 한국 경제 위기 당시에 카드 빚에 시달려 있던 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카드 내역엔 생필품도 있었고 기호품도 있었고 사치품도 조금 일부 있었어요. 이때 신문 기사는 두 가지 양성을 띠게 돼요. A라는 신문에는 비정한 모정, 동반 자살하다. B 신문에는 사회가 모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을까요?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A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생활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할 거고, 카드 사용 내역에 사치품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할 거예요. 반면에 B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어쨌거나 생활고에 처했다라는 것은 사회적 구호의 기회가 없었음을 지적할 거예요. 즉 A는 동반 자살이라는 사건을 책임을 모녀 개인에게서 찾고 있고, B는 사회적 책임에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개인의 생각에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겠죠. 즉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며 세금을 축소하고 복지를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즉 보수적 견해로서는 자본가와 기업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며 세금을 높임으로써 복지를 확대하는 입장을 추구하는데요. 즉 노동자나 농민, 서민들이 이를 지지하게 되겠죠. 보수와 진보를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FTA는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 거래를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누구이고 찬성하는 입장은 누구일까요? 세금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FTA 자체는 세금을 낮추는 제도예요. 즉 세금이 낮아지면 복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누가 이익일까요? 즉 기업이나 자본가에게 이익이 되는 거고요. 복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나 서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따라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무상급식은 국가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제도죠. 그렇다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까요? 이는 복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반대를 할 테고 진보는 찬성을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민영화는 어떨까요? 민영화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던 생산수단을 민간 부분에 매각 위탁하는 겁니다. 즉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늘리는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부의 개입이 줄면 세금과 규제가 축소되고 이와 함께 복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축소는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될 수가 있고요. 복지 축소는 노동자와 서민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즉 보수는 민영화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 될 수 있고요. 즉 진보는 반대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인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지는 단순하지 못하고 매우 복잡해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단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우리 앞에 쏟아져 있는 복잡한 이런 현실 문제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직면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민주주의는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으로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만들어내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인 다수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트주의 독재주의는 소수에 의한 정치는 최고
권력자가 이제 정치적 결정 권한을 갖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소수에 의한 정치는 즉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시킨다라는 점, 그리고 불완전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제랑 정치를 한번 엮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이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일본과 미국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독재 엘리트주의는 바로 북한의 모습입니다. 쉽게 이를 공산주의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본주의와 독재주의는 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조합이지만 우리나라 60에서 80년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정치체제는 군부 독재로 시행하면서도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조금 가능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실행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 형태로서 삼인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의 나라들이 이러한 삼인주의를 정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와는 조금 낯선 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앞에 쏟아져 나오는 복잡한 현실 문제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동조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자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5번째 책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권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